자, 저희가 봉오동 전투를 만나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된 사실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영화기 때문에 조금 현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토크 시내로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셨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전 관장님이시고요. 현재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김희곤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와. 자, 계속해서 또 안동대학교 사학과 태주 교수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또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예, 저는 2년 전에 안동대학 사학과의 교수를 퇴임을 했고, 정년 퇴임을 했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기념관이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으로 2007년에 문을 열 때 기념관을 짓고 관장을 맡아서, 그다음 경상북도 기념관을 만들어서 관장을 맡다가 작년 6월에 퇴임을 했으니까 퇴임하고서 1년 몇 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 덕분에 꼭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태주 교수님께서도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도 교수님 예전에 오시고 같이 안동대학교 사학과에 지금 저는 있고요. 선생님 이제 그 퇴임하시고 아직 저는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지금 여기 독립운동 기념관도 이제 그 건립도 하셨고 관장도 맡으셨고, 아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독립운동 관련된 국내 이제 권위자신데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셨잖아요. 그 역사도 사실은 이제 그 순수 역사도 있지만 영화처럼 오늘 보신 것처럼 영화라든가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처럼 콘텐츠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접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오늘 독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영화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승리의 역사를 다룬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역사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히어로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영화 속에 등장한 인물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그 유해진 씨가 황해철 역을 맡았었는데 막 갈대밭에서 그런 대도로 막 잡잖아요. 그때 보면서 정말 전형적인 영웅의 면모도 보여졌고, 그리고 또 류준열 씨가 연기한 젊은 독립군 분대장이죠. 이장하 모습 보면서 뭔가 좀 불사신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히어로물적인 느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두 교수님은 어떠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태주 교수님 먼저. 이거 한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영화니까 아마 이제 영화적인 그 장르적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히어로물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학생들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마블이나 DC 코믹스라든가 이런. 사실 이 장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영화 산업적으로 규범화된 하나의 어떤 포맷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마블이나 DC 코믹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애초에 이게 영화로 되기 전에 코믹스 만화책으로 원래 나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940년대 2차 대전을 원래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또 이제 배트맨 같은 경우는 1938년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그 당시의 그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화로 되면서 다양한 또 그 실제
현장 우리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 아니라 신화라던가 전설 같은 데서 또 이런 원형들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원더우먼이라던가 아니면 또 토르 같은 그런 이제 영화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고 비이성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비견되지 않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또 바탕으로 하여서 히어로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이언맨이라던가 또 이제 뭐 판타스틱 4라던가 헐크 이런 것들은 유전자 조작 또 좀 방사능 또 무슨 나노 기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신격화된 그런 존재들을 표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 덧붙여 가지고 이런 히어로물은 강력한 빌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빌런이 또 이제 하나의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데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규범이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한 영화적 장르적 특성은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떻게 이렇게 그 총을 잘 피하고 이렇게 그 사격을 잘 하고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쟁 영화라던가 혹은 전투 영화라는 장르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흔히 나오는 전투 영화라든가 전쟁 영화에서는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좀 이따 이제 얘기할 텐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의 캐릭터들은 격식이 없고 아주 친근감 있고 또 아주 현실적인 인물들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히어로물과 같은 그런 영웅들, 히어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투 영화라서 뭔가의 그 전투적인 면모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부각이 된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뒤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영웅은 아니지만 오히려 영웅적인 면모가 아니라 일반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그 모습이 히어로물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일권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아예 그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독립운동사 전공자이니까 제가 그 삼둔자든 봉오동이든 거기를 수없이 다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거기 마적 출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홍범도라는 인물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독립운동가. 아, 독립운동 하기 전에. 맞아요. 독립운동가 맞죠? 네. 홍범도라는 인물이 그 봉오동 전투하기 이전에, 즉 나라를 잃기 이전에는 의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병하기 이전에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포수예요. 포수이기 때문에 산악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총을 잘 쏘고 빠르고 그런 그 우리나라의 의병 중에 구미 출신의 최고 인물 의병이 누가 있죠? 예, 허위라는 인물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병을 일으켜 갖고 의병 독립운동 과정에서 실제로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일본군에 맞서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의병 중에 일본군과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긴 의병을 들라면 문경 출신의 이강년 의병장, 그분은 원래 무관 출신이에요. 신돌석 의병장, 이분은 원래 산사나예요. 신돌석이라는 인물 자체가 활빈당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홍범도처럼 포수 출신, 이런 분들은 의병하되 이겼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이 의병 조직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독립군은 그러니까 포수 출신도 있고 또 중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안스카이가 지배하던 북양정부라든지 순원의 저 호법정부라든지 있지만 중국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군벌들이. 그럴 때 만주의 군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로 장장님, 장조린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장조린도 마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멤버들 중에서 민족의식을 가지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경상북도 사람이 영화 보다 보니까 경상도 말 쓰는 사람이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제일 오른쪽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도문시 이쪽에는 대부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러면 허위 선생 가족들이나 경상북도 사람들은 어디에서 활동했을까? 그분들은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서,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구미에 북삼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북삼에 원래 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허위 선생 집안도 서울로 가서 경의선을 바꿔 타고 의주로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압록강 너머예요. 유하연, 통하연,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여기는 전부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봉오동 전투 펼쳐지던 이 오른쪽은 함경도 사람들이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도독부라든지 네. 독군부라든지 국민회군이라든지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고, 그 중에 이제 안무라는 분이 이끌었던 이 안무라는 사람은 진위대, 여러분 진위대 교과서에서 들어봤죠? 대한제국 군대 중에서 서울에 있었던 시위대, 지방에 있었던 진위대, 이 진위대 하사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 포수 출신, 마적 출신, 그 다음에 정식 군인 출신, 이런 인물들이 주류를 이룬 게 이 지역의 독립운동의 멤버들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이 아니라 서로 군정서 쪽이니까 나중에 청사리 전투에 참가를 하고, 봉오동 전투는 대부분이 함경도 사람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문제, 홍범도는 평안도 사람인데요. 맞아요. 홍범도는 평안도 중에서도 함경도에 딱 붙은 접경지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활동 무대가 그쪽입니다.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시 후에도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아까 저게 영웅처럼 보였던 그 멤버들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졌던 분들이었고, 그걸 대표하는 것을 이 캐릭터로 승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죠. 였을까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청산리 전투까지 바로 이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태지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이 됐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이 저는 주인공일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놀랐는데, 이 영화 중간에 일본군을 어떻게 유인할지 그 참모들이 이야기할 때 잠깐 뒷모습이 나왔다가 영화 말미에 얼굴이 짠하고 이제 청산리로 간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봉오동 전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구성을 연출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이? 네. 영화 제목이 홍범도 장군이 아니라 네. 봉오동 전투입니다. 아. 예. 요것과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명량이죠.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라. 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영화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 뭐냐면은 그 명량도 이순신 장군 말고 그 외에 그 활약했었던 수많은 조력자들, 민초들을 거기서 이제 부각시켰죠. 그리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범도 장군보다, 혹은 홍범도 장군도 중요하지만 홍범도 장군보다 더 감독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거기에 참여했었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조력자들, 민초들, 우리 그 선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애초에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홍범도 장군 하면은 봉오동 전투 이렇게 등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기대하고 봤었던 관객이라면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좀 실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좀 네, 들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판에 나오는 그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전율을 주거든요. 감독이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제 참여했었던 우리 이름 모를 그런 이제 민초들도 같이 이제 기억하자라고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중 중심의 이야기로 조금 재편이 영화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투 그 자체의 포인트를 주면서 홍범도라는 한 명의 영웅 대신에 그때 함께했던 그런 민초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런 모든 독립군들의 전투를 담아낸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또 많은 것들이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전투의 모습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우리 남학생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전투는 뭔가 전략이란 게 중요하고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그 봉오동 전투는 유인과 기습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틀로 구성될 만큼 영화에서 솔직히 저는 그 구성이 잘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실도 어땠을까? 뭐 유인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궁금한데, 현실과 영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예,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봉오동에 여러 차례 가보고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다르다. 그 실제 이제 이 영화의 대부분은 제주도에서 촬영이 됐거든요. 현지가 아니라 네네. 제주도에서요? 예. 그래서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들 사이에서 이제 촬영이 되다 보니까 현장하고 너무 달라요. 봉오동은 지금 댐이 있습니다. 수고, 거기 이제 리저버라고 하는 게 수고, 물 창고라고 네. 쓰죠. 수고인데 여기 안동에 댐이 있잖아요. 우리들 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봉오동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입구가 좁고 그리고 한 줄로 쭉 올라가요. 10km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올라가는 10km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좌우의 산들은 200m에서 400m 정도 되는 산들입니다. 네. 그런 사이를 똑바로 10km를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입구부터 일본군이 이제 사실은 이게 독립군들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이나 1910년에 나라 망하고 난 뒤에 가서 곳곳에서 독립군을 기르거든요. 그 독립군들이 어느 정도 커지고 무장을 하게 되면 꼭 하는 게 뭐냐면 국경을 넘으려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잖아요. 넘어서 일본군이나 일본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확보하고 일본군을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일본군 지원병이 오니까 빠져나오고 히트랜드런 작전이에요. 전부 기습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요것 봐라. 그래서 이제 장조린 군벌에게다가 신식 무기와 돈을 주어서 우리가 넘어가서 얘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협상을 해요. 네.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 월강 추격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보니까 나왔어요. 두만강을 건너와서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둔자 전투가 6월 4일 날 벌어지고 6월 5일 날 벌어지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일본군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정원 병력이 야스카와 넘어오면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봉오동이라는 게 바로 도문시 바로 북쪽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은 고등학생들을 웬만하면 현장에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실제로 한번 다녀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 입구에 가보면 아주 길게 지금 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초입구부터 일본군은 이 독립군이 혹시 유인해서 기습할까봐 조심 그러면은 또 치고 빠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올라가서 거의 마지막에 달았을 때 삼면에서 내려보고 사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봉오동 전투 6월 7일 날 한방에 끝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넉 달 뒤에 10월 달에 벌어지는 청산리 전투는 일주일 동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청산리 전투는 오히려 백두산에 가까운데 산이 높고 그러면 계곡도 깊고 여러 개 많은 계곡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어서 일본군들을 치고 빠지면은 저녁이 되면은 독립군이 중간에 있다가 빠져버리면 일본군이 밤새도록 서로 사격하게 만드는 그런 전투가 벌어졌던 게 청산리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 쪽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 군정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런데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멤버들이 또 다시 청산리 전투도 가니까 합쳐지고 커지고 규모가 아주 커집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시작의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봉오동의 지형을 이용해서 유인하고 그게 승리가 되니까 또 청산리까지 이어져서 또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네네. 또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같은 해에 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어가 보면요, 이번은 태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우리
장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영화로만 만나보신 분들은 이미 아무래도 잘 알려진 배우고 마지막에 너무 임팩트 있게 나와서 그 영화 속 홍범도 장군 역의 최민식을 홍범도 장군으로 지금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좀 나름의 우려나 염려도 조금 들거든요.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거는 참 문제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죠. 저희도 이제 그 학과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예전의 인물들, 그 초상화라든가 사진이 안 남아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가 이런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그 배우가 연기하는 걸로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듬어 보면은 그 사극 중에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혹은 또 대조영이라는 네. 드라마에서 맡아서 최수종이라는 이 배우를 우리는 왕건이나 혹은 그렇죠. 대조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궁예 맞아요. 같은 인물을 이제 김영철이라는 배우로 네. 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 한국 전쟁 그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은 원래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리암 닙슨이라는 맞아요. 헐리우드 배우가 또 연기를 해서 또 그렇게 또 매치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우리가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상적인 기억, 아이코닉 메모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들에 의해서 연기되는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그 서사를 우리가 대중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물에 대한 인상과 느낌들을 각인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이것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인물을 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실제 인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현실에서 그런 배우, 그러니까 실제 실존 인물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한다던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던가 했을 때는 그런 배우, 원래 실존 인물과 이 배우에 대한 그 인식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구별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여기서 홍범도 장군을 맡았는데 그 방금 전에 이제 김혜곤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이 홍범도 장군은 원래 포수였습니다. 네. 포수였었는데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영화 대호에서 또 포수 역을 맡았었잖아요. 네. 예, 그건 또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또 같이 또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배우의 그 모습을 영화에서 느끼면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매칭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에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란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우근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투 영화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무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특히 독립군 대사에서 그러죠. 북만주에서 무기를 가져오느라 애를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독립군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고 영화처럼 이런 무기였을까? 그리고 이 무기들은 과연 어디서 또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예, 그 이 영화 보다가 네. 저렇게 독립군 무기가 좋으면 왜 나라 뺏겼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서구페 올라가서 네. 허위 선생이 이제 김천 구미 선산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다가 처음에 실패했던 게 1896년인데요. 네. 신돌석 의병장이 활동했던 게 1906년에서 1908년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 총이라는 것은 유효 사거리가 200m 잘 안 돼요. 너무 짧은 일본군의 거잖아요. 무기는 유효 사거리가 500m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만주로 갔으니까 또 시기가 또 다릅니다. 네. 이 봉오동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 독립군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대부분이 이제 마적들로부터 사들이거나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총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왜 무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하는 건데요. 러시아는 원래 짜르 정부 러시아 황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러시아 혁명 일어나고 나면은 그 붉은 러시아, 네. 그 붉은 러시아가 밀어붙이면 이 짜르 정부의 그걸 백계 러시아라고 해요. 흰 색깔 백계 러시아가 동쪽으로 밀려옵니다.
그 동쪽으로 밀려오는 배경의 영화가 닥터 지바고예요. 그게 있는데 그렇게 밀려오면서 100개 러시아가 결국 지잖아요. 붉은 군대가 이겨서 러시아가 소련이 되잖아요. 그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먹고 사는 네. 걸로 돈으로 바꾸고 또 다른 물자로 바꾸어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체코의 수도가 어디죠? 체코 수도. 예, 프라하. 그 프라하는 식당 이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꼭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프라하에. 내가 프라하에 2번이나 갔더니만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나같이 독립운동사 전공하는 사람은 그 프라하에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꼭 가는 데가 묘지예요. 묘지. 왜 묘지에 가느냐 하면 거기에 가이다라고 하는 장군의 묘지가 있는데 내가 왜 가이다라는 사람을 찾아갔느냐 하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에, 청살리 전투에 특히 무기를 우리들에게 팔아먹은 사람, 어찌 보면 무기를 공급해준 네. 체코 군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체코 군 사령관이 왜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체코가 원래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체코는, 오스트리아가 체코 청년들을 강제 징집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군하고 싸우다가 탈출을 해요. 그 러시아에 또 와 있는 체코 청년들이 오스트리아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항일전 하듯이 항 오스트리아 전쟁을 하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전협정을 맺어버린다. 아니, 체코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가 정전협정을 맺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에 독립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코 청년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스트리아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볼셰비키 군대를 넘어서서 프랑스 군대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프랑스 군대하고 손잡으려니 넘어갈 수가 없어.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시베리아 철도 타면 일주일만 하면 블라디보스토크 오고 여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서 프랑스하고 손잡고 오스트리아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3만 명이 넘는 네. 체코 군단이 일설에는 6만 명이라도 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모여요. 그런데 네. 왔는데 보니까 전쟁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고 네. 돈도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국내에서 많은 자금이 갔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에서 어떤 강연을 하다가 조성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이다 장군을 만나서 무기를 사와요. 그 가이다 장군은 무기를 팔고 난 뒤에 배를 타고 상해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거든요. 상해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신문 기자를 만나요. 그래서 독립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고 자기가 물론 돈 벌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그 무기들이 주로 요즘 표현하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무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모신나강이라고 하는 또는 무신나강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소총이 있어요. 주로 그 소총들이 많이 쓰였고 또 마적들로부터도 구입하고 그래서 만주에는 사람만 길러내면 무기 공급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영화에 등장하는 무기는 네. 그 뒤에 30년대에 나온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참 잘 안 맞다. 그러니까 실제와 영화는 조금 시대가 다르군요. 무기의 모습도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래서 소총도 기관총도 네. 심지어 야포도 사와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이 청살리 전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이 쓰였는데 네. 그 무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 이분들의 움직임, 세계적인 거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상하이는 국제도시예요. 특히나 붉은 러시아 군대에 쫓긴 귀족 러시아, 100개 러시아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고 귀금속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돈을 주고 배를 타고 상해로 오거든요. 네. 상하이에 오면 상하이에 한 번 배가 도착하면 엄청나게 많은 백개 러시아 사람들이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속을 갖고 내리는 네.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물동량이 많았던 곳이 블라디보스톡이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무기를 공급받았던 것도 그쪽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흐름까지 알 수 있는 무기의 흐름도 알 수 있고 무기 체계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재미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전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 무기의 모습은 현실과 조금 많이 다르다. 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태주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오동 전투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대중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아까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부분도 있고 대중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과연 감독은 어떻게 이 영화를 받아들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감독이 이제 원시령 감독인데요. 네. 원래 이 감독이 액션 영화라든가 이런 현대물을 원래 많이 찍었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김희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라든가 실제 지형이라든가 전투 수행 과정이 약간 좀 그 오류가 좀 있죠. 오류가 있는데 감독도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우려를 했는데 이 감독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싶었던 것은 그 일본과 이제 일제와 한국과의 관계를 반일에 대한 관계로서만 이 우리 일제 시대를 보고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항일이라는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를 바라보는 일종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약간의 비록 고증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지 하더라도 그 봉오동 전투를 좀 승리의 역사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일단 그 감독의 의도고요. 아까 이제 질문에 기억이란 말을 하셨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역사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무거운 단어가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죠. 역사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사료에 입각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하여서 이 과거를 이제 기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 봉오동 전투는 역사는 아닙니다. 정통 네. 역사는 아니죠. 이 영화는요. 오히려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상상력과 그리고 또 현대적인 기법들, 연출 기법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뭐 역사문화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하여서 히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역사, 정통 역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대중들에게 과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경험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죠. 물론 거기에서 왜곡의 강도가 또 중요하긴 할 텐데요. 다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라는 것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약간의 어떤 차이들은 또 같이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서 실제 어떤 사실에 다가가면 되거든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봉오동 전투를 홍범도 장군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의도된 것은 민초들 홍범도 장군이 오히려 여기서는 조연이죠. 마지막에만 잠시 등장하고 조연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개인을 영웅화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민초들을 기억하게 할게끔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중요한 좀 대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그 황해철 역이죠. 그런 이제 그 대사를 합니다.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어. 예. 여기 진짜 군인이 어딨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군인, 직업 군인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나라를 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합쳤고 그래서 같이 이겨냈다는 의미를 조금 많이 담아냈던 영화가 이 봉오동 전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일단 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두 분의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좀 플로에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잘 아시는 걸로 질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시면서 또는 영화와 관련해서 또는 뭐 우리 운동의 이런 항일 운동에 관해서 그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혹시 누가 있을까요? 네, 없으면 선생님께서 배고파요. 알겠어요. 네. 어떻게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저희가 질문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또 질문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게 됐거든요. 사실 늦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모실 수 있어서 그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여기 학생분들도 그렇고 후손들이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면 좋을까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가볍게 하고 네, 교수님께서 좋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카자흐스탄 고련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을 가게 됐고 그때 이제 이 고려인들의 아주 중요한 문화 중심지인 고려극장도 방문하게 되면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좀 찾아보게 됐고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실제 자료를 그때 좀 본 적이 좀 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아시겠지만 그 1937년도에 그 시베리아 그 이주 시베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이제 시베리아를 건너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 강제 이주를 이제 당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많은 고려인들과 이제 같이 이제 거기 가시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거기서 이제 말년을 이제 거기서 보내신 거죠. 당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그 이 장군의 말년이 그 고려극장에서 경비원 그리고 또 뭐 무대 이런 우리 같은 이런 홀의 어떤 그런 장비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말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약간 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호랑이 같은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제가 그 어떤 그 역할이 그 이분의 어떤 위상에 안 맞는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바랬던 이제 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목도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되게 만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유유자적하시고 충분히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이제 약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방금 전에 유해의 그 송환 과정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북한과의 어떤 외교적인 그 약간 트러블도 있었고 홍범도 장군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뭐 이력 문제도 약간 나왔었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좀 너무 소모적인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항일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은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홍범도 장군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이름 모를 민초들도 우리가 계속 또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모를지라도 계속 그런 분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꾸 알아가야 되고 또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김희건 교수님. 네. 예, 저기 학생들이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우리 독립군은 국제법으로 보면 비정규군입니다. 일본군은 정규군이에요. 그런데 정규군이 비정규군한테 완판 깨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국군이 있죠. 국군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무기를 대주죠?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서 국군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독립군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재워주고 누가 무기를 대줘요? 예, 이게 국내에서 자금이 가지 않으면 만주에 있는 한인 동포사회가 그 텃밭이 되는 거예요. 동포사회가 밭 깔고 뿌리고 추수하고 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국내에서 자금이 가지 않으면 독립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정규군인 일본군이 만주에 있는 한인 동포사회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경신참변입니다. 경신이라고 하는 게 1920년이거든요. 경신참변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는 독립군이 설 수 없도록 밭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동포사회 다 죽겠다 해서 청산리 전투에 대승을 거둔 부대가 어쩔 수 없이 북방으로 영하 40도의 북만주를 죽음의 행진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오라 오라, 당신들이 오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마. 그게 자유시예요. 자유시에 우리 무장병력 2,000명 독립군이 올라갑니다. 죽음의 행진을 해서 2,000명이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붉은 군대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처 모여를 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붉은 군대 쪽으로 들어갈래 말래, 말 안 듣는 군대를 집단으로 학살합니다. 600명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홍범도라는 인물이 거기로 서지 않으면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밖에서 펼치는 독립운동,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은 일본 경찰 때문에 숨도 못 쉴고, 나라 밖에서 펼치는 독립운동은 그 독립운동을 펼치는 나라의 정치 세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자, 베트남이 월남이 망했다. 그러면 월남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구미 금오산 일대에 월남 군대가 한 1개 대대병력이 주둔하고 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허용하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펼치는 독립운동은 그 나라의 정치 지형에 완전히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쪽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세력은 그쪽의 성향을 갖는 거예요. 러시아 붉은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될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스탈린은 1937년에 한국 사람만 이동시킨 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마구 흩어져 놓아요. 그래서 절대 대들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라 이 나라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참 외지에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은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야기는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 빼앗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교훈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봉오동 전투 같은 게 없도록 해야 한다. 미연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혹독한 과정을 우리는 혹독한 과정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이 영화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반복되지 않고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끝에
메시지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오동 전투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콘텐츠적으로 영화적인 이야기 우리 태주 교수님께서 또 가득 전해주셨고요.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까지 현장감 있게 또 우리 김희곤 교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두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도 많은 메시지들이 가슴 속에 담아지길 바라면서요. 저희도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